안녕하세요, 양정구 여러분. 네, 선생님은 지금 여러분 중간고사 직전에 이 수업을 찍고 있지만 여러분은 이 수업을 중간고사 이후에 보겠죠. 물론 그 중간고사 본 직후에도 선생님을 아마 오프라인에서 만날 것이고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리 인사합니다. 중간고사 치느라 수고했고 이제 우리 그 뒤에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화학 수업 시작할 건데 아마 중간고사 치면서 굉장히 화학이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늘 말했지만 하필 1단원이 킬러 단원이고 너무 힘든 단원이라 거기서 화학을 많이 포기하고 진짜 어렵다 막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다행히 다시 2, 3단원은 좀 쉬워요. 그래서 우리 조금만 마음을 다잡고 오늘 다시 화학을 열심히 해봅시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단원 원자의 세계 주기율 그다음에 그 중에서 2단원 중에 주기율표의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80쪽부터 나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번 단원에서 어떤 것들을 배울 거냐면 현대 주기율표가 만들어까지의 과정을 알 수 있다. 이게 오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양한 형태의 주기율표를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선생님이 좀 보고 오프라인에 시간이 되면 활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그 방법을 구상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를 배웠는지 이게 지난 시간이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여기까지가 저희 중간고사 마지막 밤이었죠. 2단원이 좀 들어갔었는데 기억나나요? 우리가 전자 배치 규칙엔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싸움 원리는 뭐였어요? 싸움 원리? 쌓아나가려면 어떻게? 밑에서부터 그래서 싸움 원리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오비탈부터 전자를 채워나가야 한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뭐였나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그렇죠.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 2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때 전자의 회전 스핀 방향이 반대여야 된다. 즉 스핀 자기 양자수가 달라야 된다 했죠. 훈트 규칙은 뭐였나요? 전자쌍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홀 전자가 최대가 되도록 쌍을 이루지 않도록 배치하는 규칙이었죠. 그래서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높아져서 들뜬 상태라고 했고 근데 그 한 가지 이상에서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하지 않으면 그건 들뜬 상태가 아니라 무슨 상태다? 그렇죠. 걔는 바로 그냥 올바르지 않은 전자 배치다라고 했던 것까지 하면서 그 전에 우리 원자의 구성 있자 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런 거 기억나죠? 동위원소. 그래서 요런 파트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오늘 그 다음 부분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약간 과학사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학사적인 요소로 우리가 조금 마음을 열고 그 주기율표, 우리가 사실 주기율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알려진 원소가 약 120종이에요. 원소가 뭐였나요?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였죠. 그래서 걔를 입자관점으로 본 게 원자였는데 120여 종의 요소를 과학자들은 당연히 얘네 성질을 비교해서 분류하려고 노력해서 사실 이 많은 것들에 우리가 항상 공통점을 찾아서 분류하는 것이 기본이죠. 우리가 도서관 책들도 어때요? 인문학, 뭐 소설, 수필 이렇게 분류하듯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소를 분류하려고 했고 규칙성을 찾아서 원소를 나열해서 주기율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오늘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라부아지에 그 다음에 되베라이너, 뉴렌즈 그 다음에 멘델레예프, 모즐리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까지 오게 되는데 요 과학자들이 요 순서대로 과연 어떤 규칙으로 어떻게 원소를 나열했는지 오늘 수업할 겁니다. 굉장히 쉽죠? 오늘은 개선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얘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라부아지에는요 18세기 말의 과학자는 당시에 알려진 그 당시에는 33종의 원소가 있었는데 걔를 이제 각각의 이 과학자들이 어떤 특징으로 어떻게 규칙성을 나열했는지가 포인트겠죠. 그래서 4그룹으로 분류를 했어요. 일단 분류를 시작한 거예요. 라부아지에가. 그래서 제1그룹은 기체, 제2그룹은 비금속, 제3그룹 금속, 제4그룹 산화물. 물론 여러분들은 벌써 알겠지만 일단은 얘네를 분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특징에 따라서 얘들이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체, 비금속, 금속, 산화물. 근데 참 이 과학자들이라는 게 굉장히 천재들인 게 우리도 현재는 원소를 금속, 비금속으로 나누는데 그 당시 요렇게 요 두 성질로 구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잘 잡았고요. 그 다음에 기체인데 당연히 이때는 아직 과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요렇게 천재지만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한계가 뭐냐면 일단 원소가 아닌 것들도 원소로 포함해서 분류를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기체 그룹에 있는
빛이랑 열, 얘네들은 에너지죠. 에너지 원소가 아닌데 원소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계점이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어요. 제4그룹 보면 산화물이라고 여기 산화칼슘, 산화바륨, 산화마그네슘, 산화알루민 이상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애들은 현재 아무도 원소라고 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산화물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잠깐만 우리가 물질의 분류를 용어를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아까 방금 화합물이라는 게 있었는데 혼동되는 용어 중에서 순물질과 혼합물이 있어요. 아는 친구들은 알 거예요. 순물질은 말 그대로 순수한 물질, 한 종류의 물질이에요. 소금이면 소금, 설탕이면 설탕, 산소면 산소 이렇게 한 종류의 물질이면 우리가 순물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혼합물은 말 그대로 섞여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중요한 거는 물론 반응하지 않고 걔네들이 각각의 성질을 띠면서 섞여 있는 상태를 우리가 혼합물. 예를 들면 설탕물 같은 거. 설탕물은 설탕과 물이 우리가 혼합되어 있는 정확히 말하면 용해되어 있는 용액이지만 설탕의 성질도 다 가지고 있고 물의 성질을 잃지 않고 둘이가 반응한 건 아니죠. 그냥 골고루 섞여 있는 그렇게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상태를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나왔던 용어인 화합물은 뭐랑 대비되는 개념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원소인데 예전에 요 직전에 화원에서는 이 부분이 좀 다르고 문제도 많이 나왔어요. 우리가 원소가 사실 정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이 원소 주기율 할 때 했던 그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 원소. 걔를 입자로 본 게 원자. 그렇게 뜻을 가지는 원소가 있지만 또 다른 종류는 더 이전의 화학에서는 호돈소 물질이라고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가 산소 기체. 산소 기체는 O2, 산소 원자 한 종류로만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뭐 질소 기체. 그 다음에 뭐 철 이렇게 물질은 물질인데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원소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비되는 개념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들이 결합한 거. 그럼 두 종류 이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애들이 뭐였나? 물 같은 거 있죠. 물은 수소랑 산소가 만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배운 암모니아, 뭐 이산화탄소 이렇게 기타 등등 이런 애들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들을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을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합물, 화합물 구분할 수 있으면은 용어가 아마 혼동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원소 혹은 호돈소 물질 또는 이 화합물은 전부 순물질에 속합니다. 얘네가 여러 종류의 원소로 구성돼도 하나의 물질이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용어를 조금 정리해두면 아까 우리가 배운 라부아지에의 주기율표에는 산화물이라는 산소랑 결합한 화합물들이 원소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점을 가지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이 과학자 더 과학이 발달하면서 데브라이너가 새쌍 원소설이라는 걸 합니다. 이름 그대로 새쌍, 세 개씩 쌍을 이루어서 분류를 했습니다. 아까는 그냥 네 그룹으로 분류를 했다면 이번에 원소를 세 가지씩 묶어서 분류를 할 건데 그래서 칼슘, 스트론튬, 바륨, 그 다음에 염소, 브롬, 아이오딘, 그 다음에 황, 셀레늄, 텔레륨 맞나요 이름? 텔루륨이네요. 텔루륨.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씩 묶어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새쌍 원소 이렇게 비슷한 애들끼리 세 개씩 묶어서 쌍을 이룬 건데 새쌍 원소에서 중간 원소 이렇게 세 개 중에 중간에 있는 원자량이나 밀도, 녹는 점 등이 다른 두 원소의 평균값이랑 비슷하다라는 것까지 밝혀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새쌍 세트 있죠. 이렇게 새쌍 세트들이 현대 주기율표에서 같은 족, 그러니까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묶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통합과학에서 배웠어요. 그렇죠. 같은 족, 즉 같은 세로줄에 있는 애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 이런 용어를 썼는데 성질이 비슷한 애들 묶고 나니까 지금 현대 주기율표에서는 같은 족에 해당하는 원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지금 이게 잘 나오나요? 이게 교과서 몇 쪽에 있는 거냐면 교과서 82쪽 중간에 있는 표예요. 그래서 칼슘, 스트론튬, 바륨이 나와 있는데 원자량이 보면요. 40.1, 87.1, 137.3이라서 스트론튬의 원자량이 칼슘과 바륨의 평균값 혹은 중간값 정도가 되고요. 밀도도 1.5, 2.6, 3.6이라서 평균값 또는 중간값. 그래서 그 다음에 녹는 점도 뭔가 요 가운데 평균값 정도를 가진다라는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성질이 되게 비슷한 애들이고 뭔가 세 개에서 어떤 이런 증가량이 일정하니까 가운데 원소가 나머지 두 개의 평균값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 소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뉴렌즈가 1864년에 옥타브설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그래서 사실 옥타브라는 게 음악에서 쓰이는 옥타브 있죠. 칠음계 우리가 그거랑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여기서부터 포인트는 아까 라부아제는 네 그룹으로 분류를 했고 데베라이너는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세 개를 쌍을 묶고 이번에는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을 한 거예요. 원소를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을 하다 보니까 8번째마다 8을 뜻하는 게 옥타죠. 옥타. 그래서 8번째마다 비슷한 원소가 다시 되풀이 되더라 까지 찾은 거예요. 그래서 옥타브서를 미안합니다. 옥타브서를 제시를 했는데 그래서 수, 솔,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하고 다시 1, 2, 3, 4, 5, 6, 7, 8번째가 됐더니 플루리움,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다시 이렇게 반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8개마다 반복이 되는데 쌤 근데 우리가 지금 세우면 뭔가 우리가 반복되는 거 이미 통합과학에서 배웠죠. 어떻게? 8개까지 하고 나서 9번째마다 와야 되는데 왜 얘는 8번째마다? 당시에는 18쪽인 비활성 기체가 원소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활성 기체를 빼고 8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애들이 다시 되풀이 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뭘로 나열했을 때? 뭐를 기준으로? 원자량. 선생님은 항상 이 과학자가 뭐를 기준으로 어떻게 이론을 제시했는지 꼭 알아야 되죠. 원자량 순서대로. 자, 그랬는데 당연히 우리가 현대 주기율표는 원자량이 아닌 거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원자량대로 나열을 하고 그 다음 멘델레예프가요. 멘델레예프가 1869년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이번에는 처음으로 뭔가 주기율표라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60여 종의 원소가 알려져 있었는데 걔를 또 아까 누구야? 아까 뉴렌즈도 했고 얘도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량 순서대로 나열을 했더니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뭔가 성질 비슷한 게 주기적. 아까 옥타브셀 같은 경우는 8번째마다 나왔다고 했는데 얘가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을 해서 그를 바탕으로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를 만들었는데 아까 있는 뉴렌즈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뉴렌즈는 그냥 원자량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한 거예요. 근데 얘는 원자량의 뿐만 아니라 원자량의 증가폭 너무 튀어오른 것은 어떻게? 너무 튀어오른 것은 빈칸. 이렇게 뭔가 규칙적으로 증가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원자량의 증가폭이 너무 크다? 그러면 아직 뭔가 인류가 발견하지 않은 원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빈칸을 남겨두고 있을 것이라고 예측까지 했다라는 게 방금 있는 뉴렌즈랑 다른 겁니다. 원자량대로 나열을 해서 주기율표를 작성을 했는데 뭔가 증가폭이 너무 커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않은 게 요 사이에 있을 것이야 라고 해서 빈칸으로 두고 아직 뭔가 발견되지 않은 미지의 원소가 있을 것이라고 해서 예측까지 했다라는 게 뉴렌즈랑 차이점이니까 요거까지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멘델레예프는 아까 요게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예요. 교과서 83쪽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발견되지 않은 원소를 빈칸으로 남겨두고 그 성질까지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 성질이 비슷한 애들끼리 반복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미지의 원소는 어떤 성질을 가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나중에 실제로 발견됐을 때는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요. 전 굉장히 천재죠, 천재. 그래서 얘란다. 멘델레예프가 예측했던 원소 중에서 에카알루미늄이라는 게 있어요. 에카알루미늄. 그래서 에카알루미늄을 얘가 예측을 했는데 그 에카알루미늄 예측하려면 원자량은 68일 거고 밀도는 5.9, 녹는점이 낮을 거고 산화물의 화학식은 EA2O3라는 화학식까지 얘가 다 예측을 해놨는데 실제로 요 자리에 밝혀진 원소가 뭐냐면 갈륨입니다. 갈륨. 그래서 갈륨은 원자력이 69.7 굉장히 비슷하죠. 심지어 밀도는 똑같고요. 녹는점 29.8도로 굉장히 나가요. 그래서 갈륨은 우리 체온보다 낮기 때문에 우리 손에 올려놓으면은 액체로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산화물의 화학식도 GA2O3까지 아주 비슷하게 그래서 아주 천재처럼 예측을 잘 했다. 그러면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굉장히 어떤 그 규칙성이 실제로도 있고 그 주기성이 발현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즐리가 현대 주기율표의 근간으로 하는데 아까 뉴렌즈랑 멘델레예프는 뭐를 기준으로? 원자량 순서대로 했죠. 근데 이번에는 모즐리는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을 합니다. 현대의 주기율표랑 똑같죠. 그래서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을 하기 때문에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 원자량으로 나열을 하면 현대랑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왜? 우리 사실 원자 번호는 뭐를 기준으로 하나요? 양성자수죠. 양성자수.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인데 아까 원자량은 우리가 원자량은 물론 평균, 동위원수를 고려한 평균값을 쓰긴 하지만 원자량은 우리가 질량수로 나타낸다고 하면 질량수는요. 양성자수랑 중성자수를 더한 값이죠.
그래서 중성자수가 양성자수랑 완전 똑같이 일관되게 모든 원소가 규칙적으로 하면은 원자량으로 했던 게 맞았겠지만 사실은 이 원자량은 양성자수에다가 중성자수를 고려하는 수였기 때문에 뭔가 규칙이 맞지 않았고 현대는 양성자수를 기본으로 한 요 원자번호를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두 개의 차이점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현대의 주기율표는 이 당연히 방금 한 요 모줄리 거를 완전히 깔끔하게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같은 세로줄 조개 배열됩니다. 이거 우리 통합과학 시간에 근데 사실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쌤이 2단원, 3단원, 화학은 2단원, 3단원이 거저먹는다고 한 게 절반은 통합과학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이 같은 조개에 배열이 되고요. 현재는 가로줄은 7개, 우리가 가로줄을 주기니까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세로줄은 18개, 1쪽부터 18쪽까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현대의 주기율표 한번 보세요. 짜잔! 이거 우리 교과서 84쪽, 85쪽에 쫙 펼쳐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1쪽, 2쪽, 3, 4, 5 이렇게 해서 13, 14, 15, 16, 17, 18. 그 다음에 1주기, 2주기, 3, 4, 5, 6, 7주기가 있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3쪽부터 12쪽까지는 안 배우죠. 왜? 어려우니까 뭔가 규칙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다룰 건데 여기는 규칙성이 너무 없어서 잘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을 우리가 전이원소, 전이금속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나중에 내가 대학에서 화학을 더 배우고 싶은 친구들이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현대의 주기표. 그래서 우리가 1번부터 20번까지는 몇 주기 몇 쪽인지도 알아두고 당연히 주기가 뜻하는 게 뭔지 조기 뜻하는 게 뭔지도 알아둬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간고사를 쳤지만 보어 원자 모형에서의 그 전자 껍질이 어디로 갔나요? 오비탈에서 양자수, 주양자수. 주양자수는 오비탈의 크기와 에너지를 나타내는 수이고 n으로 나타내고 1, 2, 3 해서 자연정수를 가지는데 뭐랑 똑같다고? 보어의 전자 껍질 모형이랑 똑같고 또는 주기표에서 주기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전에 원자과 전자 이것도 우리가 통합학에서 다 한 거예요. 원자과 전자가 뭔가요? 바닥 상태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 그러니까 가장 전 에너지가 낮게 배치했을 때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같은 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서 화학적 성질, 우리 이거 통합학에서 한 거죠. 선생님 원자과 전자수는 족의 1의 자리 숫자랑 똑같다고 했죠. 1족은 원자과 전자 하나, 2족은 2개, 13족 3개, 14족 4개 쭉쭉쭉쭉 해서 기억나죠? 그래서 같은 족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이게 교과서 그림을 함께 봐주세요. 아까 84, 85쪽의 주기율표인데 여기 1쪽에서 수소를 제외한 1쪽 애들을 뜻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알칼리 금속입니다. 그래서 리튬,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 루비디움, 세슘, 프람슘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특징이 그 다음에 이 알칼리 금속도 우리가 통합학에서 배웠죠. 물에 넣으면 어떻게 그 거품을 내면서 반응을 하고 그 수용액은 염기성을 띠고 굉장히 이런 게 기억나요? 칼로 자를 수 있을 정도의 무른 금속이고 아주 특별한 금속 얘네들을 묶어서 좀 더 특별한 성질을 끼기 때문에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아, 1쪽에 있는 금속 애들은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자. 다만 수소는 금속이 아니니까 제외합니다. 알칼리 금속에서 통합과학에서 다 배운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할로젠 원소가 있는데 17쪽입니다. 17쪽. 그래서 17쪽 보면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아스타틴 이런 애들이 있는데 우리가 아이오딘까지는 알아두도록 하고 얘네는 특징이 뭐였어요? 17쪽이니까 전자를 하다 얻어서 일가 음이온이 되려고 한다. 이런 거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비활성 기체 딱 3가지만 배울 거예요. 비활성 기체 뭐냐면 18쪽입니다. 18쪽 맨 끝에 있는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제논, 라돈 이런 애들인데 얘네의 특징은 뭐였어요? 비활성. 활성화되지 않는다. 화학에서 말하는 활성은 반응이죠. 어떤 다른 원소나 원자와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네들은 아주 안정한 기체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원자과 전자는 아까 앞에 슬라이드에서는 내가 바닥 상태에서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배치된 전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비활성 기체 원자과 전자 몇 개일까요? 8개? 0개. 말이 많죠. 그럼 8개일까요? 0개일까요? 8, 5R, 0. 정답은? 그쵸, 이거 선생님 통합과학에서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0개입니다. 우리가 가장 바깥 껍질에 있으면서 화학
반응에 결합에 혹은 참여 가능한 전자라는 뜻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 옛날 표현으로 최외각 전자라는 걸 들어봤어요. 그래서 최외각 전자로 하면 8개요. 최외각 전자는 그냥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는 건데 우리가 원자가 전자는 가장 바깥 전자 껍질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화학 결합 혹은 반응에 참여 가능한 전자이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로 가면 조개 1의 자리로 해줘요. 17쪽은 7개, 뭐 16쪽은 6개 쭉 해주다가 18쪽 비활성 기체의 원자가 전자는 화학 반응에 참여한 전자가 없으니까 0개로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사실 오늘은 되게 과학사적인 거랑 우리가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거를 복습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주 쉽죠? 그 다음에 이것도 주기율표인데 쌤이 이거 전자 배치할 때도 해줬죠. 내가 이거 가장 마지막에 배치되는 전자가 족으로 왜냐면 원자과 전자가 같고 가장 내가 마지막 그 주양자 수가 제일 큰 주양자 수가 전자 껍질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 주양자 수가 그 원자의 주기구 껍질 쪽이고 다 했죠. 그래서 1쪽 애들은 바닥 상태 전자 배치 다 하면 원자과 전자가 하나니까 S에 하나 있는 전자 배치로 끝나고요. 2주기는 S 2개 채운 상태로. 그래서 3주기는 가장 마지막 그 전자 껍질을 들으니까 3개니까 S에 2개, P에 하나 채운 형태. 그 다음에 14족은 4개니까 S 2개, P 2개. 그 다음에 15족은 S 2개, P 3개. 그 다음에 16족은 S 2개, P 4개. 17족은 S 2개, P 5개. 18족은 S 2개, P 6개 다 채운 형태로 똑같이 끝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지금 앞에 N 붙은 거는 주기별로 내가 어디 전자 껍질까지 채우느냐 해서 주기랑 똑같은 게 주양자 수였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는 조개 1의 자리랑 수다. 이거 다 같고요.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한 주기적인 성질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혹시라도 내가 지금 선생님 저 여기 있는 이 1번부터 20번까지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전자 배치 못하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우리 기말고사 들어가기 전에 중간고사를 쳤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자 배치를 1번부터 20번까지 선생님 귀찮아도 바닥 상태 1S에 2개, 2S에 2개 하나부터 쭉 다 해보라고 했죠. 그래서 꼭 전자 배치를 하고 그러고 나면 이 규칙성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현대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어떤 과학자들이 뭐를 기준으로 주기율표를 만들었는가? 그래서 현대 주기율표에서는 주기와 족이 뜻하는 게 뭔가? 주기는 전자 껍질, 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애들. 그래서 족의 1의 자리 숫자가 원자과 전자. 통합과학에서 했던 거 떠올리면서 요 정도만 복습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 수업 끝났어요. 이거 달력에 보면 주기가 있죠. 그래서 주기율표에 나타나는 이런 주기들 그럼 얘들 규칙성에 한 것도 알겠어. 그러면 어떤 더 그 자세하게 그 특징들이 어떻게 주기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찍었다고 조금 쌤이 버벅대진 않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여러분 진짜 1단원이랑 2단원이 완전히 되게 성향이 다른 단원인 거 알겠죠? 그래서 열심히 합시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믿어요. 여러분도 선생님을 믿고 따라오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주기적 특성에 대해서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중간고사 치느라고 너무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